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분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분석 틀이 있을 거고, 설정 방법, 생애 주기별 섭취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상한 섭취량에 대한 것은 이제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떤 것들을 보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수분에 대한 분석 틀은 우리가 이제 근본으로 보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계속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음식 수분이라는 게 있고 액체 수분이 있습니다. 액체 수분은 우리가 보는 그 액체로 먹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거고, 음식 수분은 음식을 먹었어요. 물로 먹은 게 아닌데 그 음식 속에 숨어 있는 그 수분의 양이 얼마인지를 보는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이게 계산식에서 계속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 노출 지표는 음식 수분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혈액 삼투압이 달라질 거고, 혈액 속에 있는 나트륨의 농도 달라질 거고요. 혈장량, 소변량과 색깔, 그 다음에 소변의 비중과 삼투압, 또는 이제 침을 얘기하죠. 타액의 비중들에 대한 노출 지표가 있고, 이것들이 건강 판정 지표로는 수분의 불균형 또는 탈수와 관련된 판정 지표가 나오고, 이것들이 문제가 됐을 적에 나타나는 건강 상태는 신장 결석, 담석증, 방광암이나 혹은 결장암 또는 부정맥과 같은 것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제 설정이 되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간단히 수분에 대한 걸 볼게요. 수분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음식 수분과 액체 수분 형태로 우리는 섭취합니다. 물 형태로 먹지 않았으나 음식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수분도 우리는 수분 섭취량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인체의 수화 상태를 측정하는 변이는 혈액의 삼투압, 그러니까 혈액 삼투압이 너무 높으면 물이 부족하다. 나트륨의 농도가 너무 높아도 그렇다. 그리고 절대량으로서 혈장량, 소변의 양과 색깔, 비중과 삼투압, 타액과 비중, 우리가 앞에 봤었던 노출 지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수분 섭취량이 부족해지면 수분의 불균형과 탈수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에 관련된 질환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앞에 있었던 분석 틀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분 불균형에 대한 설명인데, 만약에 우리 몸에 대해서 수분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수화 정도, 우리 몸에 대한 수화 정도가 너무 많다거나 너무 부족하다라거나 하게 되더라도 우리 혈액은 항상성을 유지를 하려고 애를 써요. 쉽게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의 차이, 환경의 조건, 그 사람이 어떤 활동하는지에 따라서 각각에 대한 수분 필요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 사람에게 이만큼의 수분이 필요하다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자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 연령군에서 얼마만큼 먹고 있는지를 가지고 설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의 섭취량으로 추정을 했다. 그래서 수분 섭취 기준에 대한 게 큰 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개념을 한번 먼저 보고 나중에 계산을 할 건데요. 영아기 있고 유아기 있고 이제 성장기, 임신기, 수유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영아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늘 했던 것처럼 모유 속에 있는 그 영양소니까 지금 우리가 수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유 속에 있는 수분의 함량 비에다가 모유 섭취량 780이겠죠, 그죠? 계산해 보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수분이 몇 %로 들어있는지로 계산을 하면 된다. 후기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후기 모유 섭취량에다가 수분 함량 비, 그 다음에 이유식을 통해서 먹게 되는 수분 섭취량을 같이 더해서 후기는 계산을 할 거다라는 설명이에요. 두 번째, 유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필요한 수치를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에너지 필요 추정량, 연령대별로 있죠. 거기에다가 섭취 에너지당 수분 필요량 계수를 1.075ml per kcal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은 표준 체중에다가 음식 수분 계수인 23.5ml per kg 했고, 이 중에서 이제 액체 수분은 수분 평균 필요량에다가 음식 수분 양을 이제 빼주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총 수분에서 음식을 통해서 음식 속에 숨어있는, 그러니까 식품 속에 숨어있는 섭취량을 우리가 빼면 물로 마시는 액체 수분량이 계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평균 필요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섭취량으로 대체를 하고, 요거는 요렇게 계산을 해서
빼주면 액체 수분 섭취량이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나오니까 이제 개념만 보시고, 그 다음에 6세 이상의 전 연령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음식 수분 섭취량에다가 액체 수분 섭취량을 할 건데, 음식 수분에 대한 것은 앞에서 유아기 같은 경우는 섭취 에너지당 수분 필요량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 거에 비해서 이후에는 액체 수분 섭취량의 음식 수분 섭취량에는 한국인 일상식 속의 수분 함량비가 킬로칼로리당 0.53이라고 하는 개수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앞에 유아기 아이들이랑. 그다음에 액체 수분량은 물, 음료, 우유 섭취량을 다 더해서 액체 수분량으로 계산을 할 거다라고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중에서 물 섭취량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온 수치를 가져다 쓸 거다. 그다음에 음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음료나 주류 섭취량의 중앙값을 가지고 올 거다. 국민건강영양조사요. 우유에 대한 것들은 포함되지 않아서 그냥 200ml로 그냥 단순화해서 더해줄 거다. 요렇게 해서 액체 수분량과 음식 수분 섭취량을 전체적인 전 연령에서 이제 이용을 할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임신기 같은 경우에는 비임신 여성의 수분 필요량에다가 임신기에 추가로 먹어야 되는 양을 더해주는데, 추가량은 우리가 임신기에 에너지 추가량이 있죠. 340이랑 450. 2분기랑 3분기. 거기에다가 0.53을 곱한 값을 여기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수유기 같은 경우는 비임신 여자의 수분에다가 수유기 동안 추가로 먹는 수분의 양.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 모유 분비량에다가 모유 속에 있는 수분의 함량비를 곱한 걸 여기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했고, 계산 값을 조정을 할 때는 100단위로 제시를 할 것이고, 필요량의 값의 변화를 고려하여서 이제 조정을 할 거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65세 이상은 50에서 64세와 거의 동일하게 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인기가 되면 갈증 중추가 이제 노령화에 의해서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몸에서 갈증을 느껴서 물을 먹어야지 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다른 가치를 주겠다라는 거죠. 산출값을 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생애 주기별로 보시면 영아기는 영아 전기는 700ml 하루에 먹는 양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에 대한 계산치는 영아 전기 모유 섭취량 780, 모유 속에 있는 거 87% 이렇게 정했어요. 요걸 계산을 했더니 678.6이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대략치로 해서 700. 그래서 700ml가 영아 전기의 수분 섭취량인데, 이 시기에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음식 수분이랑 액체 수분을 나눌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때는 얘네들이 먹는 게 전부 다 액체로 된 모유만 먹기 때문에 음식 수분량은 없어요. 그냥 700ml가 총 수분량이면서 액체 수분량이다 라고 보면 되고, 영아 후기는 계산값이 800인데 그 내용은 밑에 있죠. 모유 영양화의 모유 섭취량과 이유에 대한 거 두 가지. 여기는 모유, 여기는 이유식에 대한 계산인데, 후기는 모유 섭취량 600이에요. 수분 함량 87입니다. 계산을 했더니 520이가 돼서 100단위로 끊기 위해서 500ml로 모유 섭취량을 500으로 했다. 이유 보충식은 통한 수분 섭취량은 외국 자료를 근거로 해서 320이라고 딱 막아 놓은 거죠. 이제 박아놨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을 더해서 전체적으로 500이랑 320을 더한 800을 총 수분량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액체 수분과 총 수분, 음식 수분, 그러니까 액체 수분과 총 수분인데, 이것을 총 수분은 음식 수분과 액체 수분으로 그러니까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동일한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유 보충식에 대한 것들을 쭉 해서 500과 300을 해서 800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 영아 전기는 총 수분량이 액체 수분량이에요. 근데 영아 후기는 총 수분이 800인데, 여기서 800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죠. 800인데 이 중에서 300만큼이 계산을 했는 값으로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모유 수유량 곱하기 모유 중에 있는 수분의 함량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여기까지 계산이죠. 요 부분은 아이들이 이유식을 통해서 먹는 양을 320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유 보충식은 물이 아니고 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식품 속에 320이 있다. 그래서 음식에 300을 뒀더니 800에서
300을 뺀 500이 액체 수분량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해지고 음식 속에 있는 칼로리당 얼마만큼의 수분이 들어있었느냐를 계산을 하면 액체로 먹는 양을 역으로 빼기를 해서 계산을 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벌써 영화 후기부터는 음식, 그 다음에 액체, 총수분에 대한 것들이 나왔고, 또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듯이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섭취 에너지당 수분 필요량을 1.075ml per kcal였어요. 여기. 그 다음에 단위 체중당 음식 수분 개수. 요거는 요 연령대에만 쓰기로 준 개수입니다. 요 수치를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음식 수분량에 대한 것들은 여기가, 체중이 있었습니다. 폐중. 1에서 2세의 표준 체중이 11.7이고 3에서 5세가 17.6이었어요. 이 체중에다가 단위 체중당 음식 수분 개수인 23.5, 23.5를 계산을 한 거죠.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값을 냈고 전체적인 것들은 여기 계산한 값에서 다 뺀 거죠. 그래서 900 여기 보면은 이 900kcal라고 하는 것은 1에서 2세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에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900인데 거기다가 이걸 곱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075를 했더니 968이 되었고 그래서 이게 1000ml per 리터가 됐다. 이게 총입니다. 총이고 음식 수분이 나왔어요.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총에서 음식 수분을 빼면 액체 수분량이 나오는 거죠. 순서가 그래요. 평균 필요량에서 그 AI의 그 충분 섭취량은 총 에너지 필요 추정량에서 1.075를 곱해서 나온 값이 총. 그 다음에 그 연령대 몸무게에서 23.5ml per kcal를 했는 값이 음식 수분. 여기에서 이걸 뺀 것이 액체 수분.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계산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1세, 2세에서 11.7이나 17.6은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가져다가 썼고, 또 6에서 18세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넣는 수치가 아까 1.07 이거가 아니라 0.53ml per kcal를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량은 음식 수분 섭취량에다가 액체 수분 섭취량을 더할 텐데 음식 수분 섭취량은 칼로리 곱하기 0.53을 하면 나와요. 그리고 액체 수분은 물, 음료, 우유를 더한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래요. 총 수분 섭취량은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죠. 총 수분에 대한 것들은 그 킬로칼로리 음식 수분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을 두 개 다 더한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요 기준에서 더해준 0.53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총 수분에 대한 게 있고 음식을 통해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사 결과예요. 조사 결과치로 물은 이만큼 먹는다. 이 연령대에 음료는 이만큼 먹는다. 여기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우유는 여기 지금 빠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것만 제시하고 우유는 200 하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표는 다시 한번 볼 텐데 요걸 한번 보세요. 6에서 8세 같은 경우 1700kcal에다가 0.53이라고 하는 수분 함량에 대한 것들을 적어서 계산을 하고 여기다가 589, 0, 200을 더한 거죠. 이게 어디서 왔냐면 6에서 8세 589, 0 요거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200은 우유로 다 더해주기로 한 거죠. 다 여기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는 값이 요거 계산했는 값 900. 뒤에 빨간 거 계산했는 값 800. 마찬가지로 1100에 900. 얘도 1100. 이것도 1100으로 해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게 1100에 해당이 되는 계산법에 대한 것들을 하면 이게 1500이 되는데 1500을 요 1200에 해당한 요게 1100이잖아요. 이 1100에 대한 것을 상향한 걸 설명하고 있어요. 남자 15에서 18세는 이 밑에 나오는 19에서 29세인 성인보다 100kcal 많은 점을 감안을 해서 칼로리가 훨씬 더 이제 얘들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계산값이 1100이 나왔지만 1200으로 올리겠다. 더 많이 먹는 걸로. 그래서 2600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값이 왜 1100인데 여기 왜 1200을 더했을까? 그건 그 이유가 여기 밑에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이유가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 킬로칼로리에다 0.53 곱했는 값이 800. 여기 수분에 대한 거 우유까지 더했는 것이 700. 근데 여기다 800을 더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여자 6에서 8세가 남자 6에서 8세보다 200kcal 적은 점을 감안해서 여자 평균 필요량을
100ml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액체 수분의 섭취량이 700ml에서 800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700으로 계산됐으나 800으로 해서 상향 조정하겠다. 그런 이유들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12에서 14세도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을 했다. 800이었는데 900으로 해서 2000으로 하겠다. 또 15에서 18세는 계산값 그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성인기는 또 동일하게 0.53ml/kcal이고 음식 수분에 대한 것, 액체 수분은 국민건강영양조사치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연령에 대한 킬로칼로리에다가 0.53 곱한 값, 액체 수분은 물, 음료, 우유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물, 음료 여기 있죠? 우유 이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유 섭취량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수분에서 음식을 빼면 액체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이유에서 이것도 1400이 나왔는데 하향 조정했던 이유가 있구나. 요 시기에는. 그 다음에 여기서도 1400인데 200을 낮춰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제 킬로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랑 조율을 해서 정한 거죠. 요것도 약간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죠. 이제 성인에 대한 거, 이제 여자의 경우도, 이제 요것도 이제 1100이 나왔지만 1000으로 조정을 했다. 이거는, 그 앞 단계에 있는 19에서 29세보다 적어졌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좀 조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기에는 성인과 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시되는 수치가 이제 같이 나올 텐데, 노인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표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 표시를 했어요. 남자 50에서 64세 앞에 성인 말기, 이제 중반 말고 후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00kcal보다 적은 점을 반영을 했고, 그래서 100ml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1000ml가 아니라, 1100이 아니라 1000으로 조정을 해서 하향 조정을 하였다. 이거는,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 앞에 있는 연령대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상향 조정을 했다. 800인데 900으로 했고, 여긴 1100인데 1000으로 했다. 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상향 조정한 결과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노인 후기도 그런 이유에서 이런 조정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인기, 이 설정을 할 때는 65세 이상의 경우는 노인의 경우 50에서 64세와 거의 동의하도록 하였고 65세에서 74세와 75세 이상은 거의 동일하도록 조절하여서 수분을 충분 섭취량을 강화시켰습니다. 노인기에는 조금 더 강화를 시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900인데 1100으로 하고 800인데 1000으로 하듯이 노인 후기는 훨씬 더 수분의 섭취량의 기준을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신기는 수분 섭취량은 성인 여성 산출 방식에서 추가되는 양을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임신을 했으면 20대 때 필요로 하는 수분 섭취량에다가 임신에 관련된 에너지 추가량 더하기 해주고 30대 임산부면 30대의 필요량에다가 더하기 필요량을 고려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임신기에는 분기에 따라서 340, 450 2분기, 3분기에 이렇게 추가 에너지가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당 0.53ml/kcal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추가량에 대한 것이 180, 이제 240ml 수분의 양이 이렇게 가만히 되는 거고 이것의 그 계산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340에다 0.53 곱한 값, 450에다가 0.53 곱한 값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후기를 평균을 낸 후에 100단위로 조절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하죠. 얘네 둘을 더해서, 이제, 평균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조절했더니 200이 됐다. 그래서 계산은 2분기, 3분기로 했으나, 계산 값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200으로 맞췄다는 거고, 만약에 19에서 29세 여자의 수분 충분 섭취량이 2100ml였는데, 추가 에너지 섭취량을 200으로 우리가 했으니까, 이 사람의 충분 섭취량은 2100에다가 200을 더한 값으로 우리가 계산해주면 됩니다. 충분 섭취량은. 요거는 부가량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에 대해서 수분 섭취량은 수분량, 비임신 여성의 평균 필요량에다가 추가량을 할 거다. 그래서 임신기 수분 추가량은 340과 450에서 0.53을 곱했는 값을 계산을 했다. 그래서 200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이렇게 플러스가 붙어요. 추가량을 얘기할 때. 임신기는 플러스 200을 해준다. 수유기는
모유를 통한 수분 손실량을 이제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유 평균적인 분비량 780이었고 모유 수분 함량비 87%.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700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수유기 총 수분의 그 충분 섭취량은 비수유기 여성보다 700ml만큼 더 추가가 되었다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추가되는 것이 340이었습니다. 수유기는. 그러니까 340에다 0.53을 곱하면 180.2인데 이걸 200으로 이제 대체해서 추가량을 200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총 수분 추가량은 우리가 모유를 통해서 손실되는 양을 계산을 했어요. 700인데 여기에다가 그 에너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음식 수분을 뺀 것이 액체 수분 추가량이죠. 얘네들을 다 구했기 때문에 총 수분의 추가량은 700인데 이 중에서 음식 수분을 통해서 200을 먹었으니 물 형태로 먹는 수분의 추가량은 500이다 라고 이제 계산을 거꾸로 해서 얘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수유기의 수분 충분 섭취량은 19세, 29세 여성의 경우 2100이었고 여기에 700을 추가한 2800인데 2800에서 액체 수분 추가량에 해당이 되는 것은 500ml를 우리가 잡겠다라는 겁니다. 총 수분 중에서 음식에 대한 추가량이 200이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에서 500은 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로 나타나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총 수분량은 임신기는 플러스 200으로 딱 떨어지는데 그 수유기 같은 경우는 총 플러스 되는 게 700 중에서 액체로 되는 것은 플러스 500이 해당이 되게 된다 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여기서. 왜냐하면은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200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비어져 있는가 하면은 영양소 섭취 기준에는 요 표만 나오거든요. 요 앞에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 것이지.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 음식 수분량에 대한 부분들은 총 수분은 700인데 200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음식을 통해서 먹었기 때문에 여기가 500이 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상한 섭취량은 우리가 수분 결핍 부족은 알지만 너무 많이 먹는 거에 대한 것은 없지만 사실은 과잉으로 먹게 되었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추신경계 부종이 올 수가 있고 폐에 응혈이 올 수가 있고 근육의 약화 혹은 과잉으로 인한 생명의 위독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과잉 섭취하게 되면 수분이 많이 들어오니까 농도로서 나트륨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때 나타난 어떤 증세는 리터당 130mm몰 미만이 되면 이제 세포 내로 이제 이동하면서 아까 했었던 부종, 폐응혈, 근육 약화가 초래되고 생명이 위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일반인에게서는 잘 안 나타나고요. 의도적으로 수분을 많이 어떤 이유에서 막 먹는 사람인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뭐 홍수 막 먹게 되죠. 물에 빠지면. 그 다음에 사고 혹은 지구력 운동을 하는 선수 등에서 가끔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려고 했으나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긴 한데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다. 일부 사례 보고에서 수분의 과잉 섭취가 나트륨 농도를 저하시키겠죠. 용매가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근육세포가 손상이 되어서 그 세포 내 성분이 세포 외의 액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신장 손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수분이 배설되는 것이 신장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신장이 배설할 수 있는 최대의 수분량이 시간당 이 정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위해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고는 그리 많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한 섭취량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표시를 한 거고 이 부분이 주로 나타나 있죠. 우리가 영양소 섭취 기준에는. 그것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통해서. 이 부분 우리가 아까 봤던 것들이고 음식, 물, 그 다음에 음료. 여기 빠진 게 우유가 빠져 있고. 그래서 계산되어졌던 것들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참고해 보면 되는 거예요. 수분, 주요 그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물로 먹지 않고 음식의 근본으로서 많이 먹는 게 주로 수분을 많이 먹는 게 배추김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배추김치, 사과 등을 통해서 수분의 근본이 된다. 액체 수분이 아닌 것들은. 근데 수분의 고함량은 기본적으로 이제 과일을 통해서 먹을 때 많은 양의 수분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걸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